예, 한국문학 그 사주 3차 시 수업합시다. 사주차 그 전체적인 주제는 작가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난 2차 시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 비판과 근대적 자각이라는 주제로 예람 박지원의 허생전을 중심으로 살펴봤지요. 이번 3차 시는 한말의 정세와 황현의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작가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피도록 합시다. 한말은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의 국권이 상실되는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일단 황현은 어떤 인물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황현은 이제 보시면 황현의 초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그 아주 깐깐하게 보이죠. 깐깐한 노인네 유학자, 완고한 유학자로 보이죠. 태어나기는 황현의 전기를 조금 봅시다. 일단 매천은 이제 호입니다. 매천, 황현. 1910년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절명시 세수 시 절명시, 그러니까 죽으면서 자결을 하면서 이제 남긴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남기고 죽은 그런 의로운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황현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그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의 고향이 광양입니다. 전라남도 광양. 그러니까 매천 황현은 광양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몰락한 양반이어서 할아버지가 어쨌든 치산 이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황현 이 손자 황현만큼은 공부를 해서 과거에 나가고 벼슬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이제 간절히 바랐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 3,000권의 지금 그 내 서재에도 뭐 한 2,000권 책이 있습니다만은 좀 많이 버리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때 3,000권의 책을 마련해 주고 황현에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단한. 근데 벼슬을 못하죠. 왜 벼슬을 못하느냐? 이제 그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서 같이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자, 우선 황현이 살았던 그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가 좀 잘라졌는데 국권 상실기, 조선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일단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황현이 벼슬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그는 벼슬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 조선에게, 조선 이제 정부에게, 왕에게 그 스스로 나중에 절명시에서 이야기합니다. 빚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 되었는데 망해버렸다. 그러는데 이 얼마나 통탄한 일이냐 하고 스스로 이제 죽지요. 근데 이제 그 시기, 국권 상실기 조선의 정치 사회적 배경을 좀 이해할 게 필요합니다. 한말에. 자, 조선 사회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우리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데 역사적 공부를 같이 좀 하죠. 그러니까 문학은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든요. 한국 문학은 한국 문학사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한국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니까,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대를. 그래서 역사와 문학을 함께 가는 거죠. 다만 문학은 역사는 건조하고 문학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개개인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봅시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유교적 질서가 붕괴되고 정치사회 혼란, 삼정의 문란, 계속된 자연재해, 전염병의 창궐.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많이 뭐 세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도무지 짐작조차 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쨌든 뭐 진정세로 확진자에 비해서 완치자가 50% 수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는가. 근데 조선사회는 이제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좀 이따 그 뒷 자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전염병은 말이에요, 뭐냐면 콜레라입니다. 콜레라. 그러니까 그때 뭔지도 몰랐겠죠. 하여튼 한 번에 한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은 이 전염병이 연급 한 3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요. 자연재해는 뭐겠습니까? 가뭄, 농사, 그 조선은 농사지어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굶주리는 거죠. 그런데 전염병에 창궐하고. 그러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제국주의 세력은 이제 조선을 이제 이 다 통째로 먹으려고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위기. 자, 이렇게 19세기 후반은 조선이 내외적으로 누란의 위기. 계란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넘어지고 깨질 것처럼. 누란의 위기. 보통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합니다. 위기에 봉착한 시기입니다. 내외적으로. 엄청 어렵죠. 이때 임금이 누굽니까? 고종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제 그 비할 때는 보통 민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제 비극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깡패들에 의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성황후라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뭐 영화도 있잖아요. 명성황후. 근데 이제 그런 민족적인 관점에서 좀 그렇지만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고종은 사실 허수아비나 마찬가지고, 이 명성황후 민씨 일족이 아주 이 혼란의 주범이긴 해요. 사실은 지방관들을 매관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받고 지방관을 임명하고, 그렇게 돈을 주고 민씨 일족에게 돈을 주고 지방관으로 간 사람들은 가서 뭐 하겠어요? 백성을 잘 먹여 살리고 지방을 잘 다스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 바쳤던 돈 몇 배를 이제 이를테면 또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자마자 그 지역의 부자들을 데다가 아주 족쳐서 돈 뺏어가는 거죠. 고혈을 짜는 거죠. 이렇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자연재해, 전염병,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국주의 세력이 이렇게 각축을 벌이면서 조선을 물어뜯으려고 하잖아요. 결국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제국주의가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이제 군대를 양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이제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국 내에서의 소비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거, 시장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것은 결국은 일본 내에 그 자본주의 세력의 소비 시장을, 그러니까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값싸게 공급받고 그 다음에 생산한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게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19세기 후반인 거예요. 그때 주작이라고 하는 주작이, 자 봅시다. 그 2차 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작은 하나의 교조, 움직일 수 없는 유일한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송시열에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의에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되면 다른 해석을 가하면 사문난적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주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작,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의 그 사상을 주희가 해석해 놓은 그런 학문, 그러니까 유교의 여러 그 어떤 해석 중에 하나인 주자학을 조선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완고한 거죠. 완고한.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명분만을 그 강조했던 그런 정치 세력이 주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유학 황현도 당연히 그 시대에는, 그 조선 시대에는 다 유학자였어요. 실학자들도 다 결국은 기본은 유학이죠. 황현도 유학자였죠.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대원군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황현은 유교지에서 배치되는 이단 사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고한 그 유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18세기 이르면 이제 하여튼 유교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 구조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18세기 임진왜란 지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지나면서 지배층이 그 사회 다수를 차지하면 이미 지배층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 호적을 살펴보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양반 인구가 50%, 이게 이제 그때 조선시대 양반은 병역의 의무도 지지 않았고 조세 의무도,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는 거예요, 양반은. 근데 이때 보면 50%가 양반이 넘어가요. 이게 나라,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세도 정치로 인해서 과거가 문벌과 당색에 좌우되고 과거 시험 자체가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짐에 따라서 올라가는 선비들이 속출하게 되는 겁니다. 관직이 유일한 사회적 가치였던 조선사회에서 이렇게 유학자가 관직으로부터 차단되는 것은 경제적 몰락까지 수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반 신분이 매매되기 시작하죠. 양반전에 나오죠? 그 소설에. 중현 서울 분홍층의 양반 신분으로 상행 이동이 급증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경제력이 있었던 분홍들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신분 상승을 성취하죠. 이렇게 봉건 체제가 해체됩니다. 근데 이제 이 봉건 사회 해체를 가능케 한 기본적인 동력이 뭐냐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죠. 진주에서 밀란이 많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이제 진주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볼까요? 15.5%의 소유자가 61.8%의 토지를 소유하는 소수 지주에 의한 토지 집중 현상. 이렇게 성장을 지향하는 직접 생산자 농민들의 요구와 서로 모순 대립할 수밖에 없죠. 19세기 조선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주가 대다수의 농토를 소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작농이 많이 늘어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매관 배제, 아까 얘기했죠. 탐관 오리의 부패와 타락, 지방이 완전히 물러나는 거죠. 벼슬자리가 치배 수단이 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은 관직의 임기를 단축시켜서 자꾸 지방관을 교체합니다. 그걸 축제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관직의 불안정한 상태는 관리들에 의한 타막 행위를 더욱 조장해서 농민들의 수탈은 가중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요. 내몰립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것이죠. 전정,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군정, 군포, 징수행정, 그러니까 병역을 담당하게 하고 병역에 가는 대신에 일정한 세금을 따로 내는 거, 환정, 환국의 분배. 이제 보릿고개 때 그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제 받는 거, 이런 삼정이 문란해진다 이런 얘기, 엉망진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또 시간 25분 안에 이 자료를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또 생략을 하면서 빨리 합시다. 정리합시다. 자, 농민에 대한 무제한적 수탈이 가능해져서 부유한 농민들은 신분 상승의 방법을 통해 조세 수탈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는 몰락해 가고 있었던 빈농층에게 전가돼요. 이렇게 양반 계층 내에서도 부를 집적해 가는 소수 양반과 몰락해 가는 사족이 있었던 것처럼 농민층 내부에서도 부농과 빈농이라는 계급 분화와 그에 따른 대립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시기에 전염병이 만연하고 자연재해도 빈번하고 아까 얘기했죠. 10만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오는 그런 전염병이 한 200년 사이에 6번 정도나 될 정도였네. 콜레라. 콜레라. 이럴 때 조정이 하는 건 뭡니까? 하늘에 제사 지낸 거죠. 노예물 풀고 죄인을 사면하는 거. 홍수와 가뭄과 기상이변 그리고 흉년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가혹한 수탈과 기우제만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 물론 이제 이런 그 몇 명의 그 극소수의 그 이런 학자들은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들의 백성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때의 기록,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이제 황현의 그 문집의 기록을 보면 이를테면 지방관의 그 탐학이 어느 정도 극심했는가가 나와요. 볼까요? 이범진이라는 자가 순천 부사로 있을 때 여러 기생들을 벌거벗겨 놓고 말이 간내는 놀이를 하였고 부민들에게 형벌을 가할 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부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무 죄도 없는데 이제 돈을 받아내려고 곤장이나 매를 치지 않고 칼을 씌워 뜰하게 세워놓고 있다가 무릎을 조금만 구부려도 발거벗겨 마구 매질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재산을 다 바치지 않으면 풀려나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가는 곳마다 음욕을 채우고 포악을 일삼아 백성들의 재난을 마구 긁었었다라고 매천 황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조선조의 지배질서와 그걸 지탱해온 주자학적 이념은 결정적으로 붕괴되어 있었는데 이걸 대체할 만한 신념체계나 새로운 비전의 제시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신에 도고체 밀란과 요것은 이렇게 정감록, 이게 이제 이렇게 됐네요. 정감록과 같은 무슨 비밀의 뭐 아닙니다. 이렇게 가로 표시가 이렇게 되는 정감록과 같은 참의설과 체제후의 동학이 조선도 지배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밀란은 지배층의 언어긴 합니다. 민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서. 그럼 다 이제 어떻습니까? 다 진압도 당하죠. 진압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정감독이 정씨가 이 씨를 대신해서 정치인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면 구원자. 이게 조선 후기 민중들이 갈망하던 고통 없는 세상을 실현시켜줄 해방자다. 이런 이제 정감독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떠나는 거예요. 십승기라고 해서 떠나고 인구 이동을 가져오기도 하고 조선기 밀란에는 빠짐없이 정감독이 등장하거나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고 또 영모라고 해서 다 또 죽이고 뭐 이런 거죠. 고종 때까지 밀란이 이어지고 동학농민전쟁 1896년일 거예요. 1896년이 동학농민전쟁 1800 연도를 1894년이 갑오개이고 1896년이 동학농민전쟁 절정에 이른 거죠. 최저의 동학이 또 이제 이게 뭐 샤머니즘 지금은 이제 여기 천도교로 이렇게 됐죠. 도교적 샤머니즘 도교적 색채를 띠고 처음에 이제 경주에서 최재우에 의해서 동학이 됐을 때
동학은 동양 이제 그 천주교 서학에 맞서서 동학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민족 자주적 사상이긴 하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정감록에 혹하고 또 나중에 이 동학에 많이 교화해요. 들어갑니다. 동학은 이제 뭡니까? 그 동학이 많은 백성들이 특히 평민들, 천민들이 동학에 이제 귀했던 것은 동학의 인대천 사상 때문에 그렇죠. 예? 인대천이 뭡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거죠. 만민 평등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근데 경상도에서 발언했지만 특히 이제 그 전라도 이 지역의 차별과 수탈이 심했기 때문에 특히 전라도 농민들이 이제 동학 땅을 중심으로 그래서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전주 뭐 그 정읍 고부 그쪽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천 황해는 이런 시기에 태어나 살다가 절명시 내수와 유서를 남긴 채 죽었다는 얘기죠. 황해안. 예, 매천 황해안. 절명시 하는 죽어서까지 을을 지켜야 할 까닭은 없지만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나라가 망하는 날을 당해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봅시다. 새와 짐승도 바다와 산에서 슬피 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망해버렸구나. 그 말. 등불 아래 척 덮고 앵일 회상하니 인간 세계에 큰일 나는 사람 되기도 어렵구나 라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말이에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 마당에서 기르던 양귀비를 뜯어서 먹고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거죠. 죽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것만 봅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의로운 의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의 저항이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선비로서의 책임을 나라의 녹을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식인 선비로서 내가 선비로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저항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월고든 어떤 그 선비 지식인 작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현의 이제 현실 인식은 또 극명한 어떤 한계를 보여요. 요거 이제 시간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자료를 보면 이 상황에서 내후 외란의 위기 때 조선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대응 논리가 있습니다. 세 이제 부류의 위정척사론과 동도서기론과 급진개화파로 나눠져서 각각의 이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위정척사론은 이제 완고한 그 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전통을 지키면서도 서양의 과학기술을 돈은 동쪽에 우리에게 있지만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자 이런 실용적인 이런 사람들이죠. 급진개화론은 이제 그 전통적인 유학으로는 더 이상 조선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 그래서 김옥균, 박영용 이런 사람들은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넘어서서 이게 동도서기론 아닙니까? 이걸 넘어서서 저대 개혁을 급진한 개혁을 추구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힘을 자체적인 힘을 갖지 못하니까 일본 세력의 힘을 빌어서 갑신정변을 이제 일으켰지만 사흘 만에 실패하고 모두 도망가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죠. 황해는 뭡니까? 황해는 이제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씨 세력에 대해서는 극도의 혐오감을 보입니다. 대응군에 대해서도 일부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 특히 이제 그 서양 세력에 대해서 그 이를테면 쇄국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근데 또 동학 그 소학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동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그 동학은
이를테면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은 종교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래서 다른 유학자들이 그랬듯이 동학을 서학과 같은 위험한 이단이라고 확신했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동학의 그늘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보이지 않아요. 동학에 가담한 피지배층이 동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을 얻고 기존의 가치관 및 질서와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매천 항해는 비판적 유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국 정신과 나름의 역사의식을 견고하게 지킨 근대 전환기 지식인 작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조선도 지배체제의 근간이었던 추자기, 당쟁과 세도 정치와 과거제도의 부패 등으로 일대 위기를 맞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제 그 절명시를 남기고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 올곧은 지식인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지만 동학이라든가 이런 시대의 어떤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는 또 눈 감고 있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지는 못한 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그 강의 씨 만나면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4주차 3차 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